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결국 그녀가 늙고 다리가 망가졌을 때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1억만 원의 비용이 2억만 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아들에게 입을 열었지만 며느리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연세에 수술해봤자 뭐해요? 그녀의 아들은요? 연봉이 1억이 넘지만 집안 돈은 아내가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자식에게 목숨값을 구걸했을 때 돌아온 것은 경멸과 모욕이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공범이 되었고 며느리의 냉담함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늙었을 때 같은 공경에 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행복한 노후 인생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남은 인생을 잘 보낼지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78입니다. 다리가 아픈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죠.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빚쟁이처럼 무릎으로 파고들어 살점을 하나하나 꼬집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젊었을 적 구로공단 방직공장에서 일하다 입은 산재 때문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은 기름칠이 다 닳아버린 쇠축 같아서 습기만 차면 삐걱거렸고 몇 걸음만 걸어도 바늘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 비가 내릴 땐 하룻밤 꼬박 눈을 붙이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쪼그려 앉아 세수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챙겨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비닐 우비에 부딪히며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귓가에서 누군가 징을 치는 듯 시끄러웠죠. 버스를 두 정거장 타고 가서 우리 동네 작은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금태 안경을 쓴 젊은 총각이었는데 흰 가운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 정도면 보존적 치료는 의미가 없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물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수입 재료가 더 오래가고 회복도 빠릅니다. 보통이 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0만 원. 그 숫자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한 달 기초연금은 4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1년에 몇백만 원 모으면 다행이었죠. 0만 원은 내게 하늘의 별만큼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처마 밑에 서서 길 건너 편의점에 울긋불긋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자니 가슴에 무언가 꽉 들어찬 듯 답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내 아들, 올해 49, 외국계 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아우디 A6를 몰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죠. 하지만 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마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를 얻은 후부터 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종종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전화 한 통이면 감지덕지입니다. 매달 며느리 미영이를 통해 생활비로 10만 원을 보내주긴 합니다. 그 10만 원도 마지못해 주는 것 같았고 가끔은 미영이의 비아냥 섞인 푸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 비싼 거 아시죠? 우리 하윤이도 학원 보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껴서 쓰세요. 마치 길거리 거지에게 동냥이라도 하는 투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 얇은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이 수술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침대에 누워 대소변이나 받아내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말을 꺼내야 미영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 일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베란다에 걸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버스를 타고 강남 팰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들 집은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아침에 쪄놓은 약밥을 든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혹시 손녀 하윤이가 집에 있으면 주려고요. 그 애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죠.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진우는 아직 안 들어왔니? 그녀는 몸을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계세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미영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비닐봉지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미영아, 내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 무릎이. 어머니, 미영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요가 수업 예약해놔서 시간이 다 됐네요. 무슨 일이신지는 진우 씨 오면 얘기하세요. 그녀는 침실로 휙 들어가 버렸고 나는 정막이 가득한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새 식구의 몰디브 여행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미영이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하윤이는 그 어깨에 기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둘을 끌어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이곳에 앉아있는 나는 마치 불청객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현관문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눈에 띄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나는 애써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못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격통이 밀려오면서 몸이 기우뚱했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진우가 반사적으로 다가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손목에서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보였습니다. 작년 생일에 미영이가 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라고 들었죠. 진우 씨, 어머니가 한참 기다리셨어요.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미영이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얼른 구겨진 진단서를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우야, 의사가 무릎 관절 치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0만 원 정도 든다고. 진우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미영이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0만 원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수술을 하나 안 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나는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수술 안 하면 영영 못 걷게 될 수도 있단다.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지. 미영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다리를 꼬았습니다. 하윤이 다음 달에 영국으로 여름 캠프 가야 해요. 등록비만 해도 몇백만 원인데 저희도 빠듯하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드리잖아요. 다른 노인분들 중에 어머니처럼 돈 많이 쓰시는 분 없어요? 나는 진우를 향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정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더 미루면 휠체어 신세가 된단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미영이가 다 관리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쿵소리와 함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무릎에서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우야, 엄마 좀 살려다오. 네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었을 때 엄마가 너를 업고 병원을 3군데나 뛰어다녔어. 엄마, 이렇게 눕기는 싫다. 남은 인생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고 싶지 않아.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꺼풀을 들어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하윤이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이웃집 정댁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미영씨, 미안해요. 집에 간장이 뚝 떨어져서 좀 빌리러 왔는데. 정댁 아주머니의 말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나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아니, 순자 언니 아니에요?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거실 전체가 순식간에 극도의 어색함에 휩싸였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진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부축하려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탁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그만 중심을 잃고, 정댁 아주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간장만 빌려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나는 얼굴에 눈물을 닦아내고 약밥이 든 비닐봉지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방해했구나. 이만 가보마. 진우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우선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수술비는 저희가 다시 상의해 볼게요.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머뭇거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미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뭘 상의해? 상의하긴. 그 썩은 다리에 0만 원이나 쓸 가치가 있어? 수술한다고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남 팰리스의 휘황찬란한 정문을 나섰을 때 밖의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이 축축하고 차가운 빗물보다 1000만 배는 더 심했으니까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댁 아주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를 따라와 언니,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라고 말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이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고 몸의 절반 이상을 정댁 아주머니에게 기댄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버스에 오르자 정댁 아주머니가 내 귓가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 분노에 참말했습니다. 그 댁며느리 정말 못된 여자야. 그리고 김진우 그놈도 정말 헛키웠어.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 망신, 집안 망신이야. 이 늙은 얼굴을 어디에 들고 다닌단 말인가?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흠뻑 젖어 낭패한 몰골의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진단서가 든 비닐봉지를 마치 마지막 구명다처라도 되는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정댁 아주머니는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성북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복도등은 고장 난 지 오래되어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3층까지 올라갔을 때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기다려봐요. 내가 뜨거운 물 좀 끓여줄게. 정댁 아주머니는 문을 열어주고 익숙하게 전기포트를 찾았습니다. 나는 가죽이 다 벗겨진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진우의 어릴 적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찬 100일 사진부터 학사모를 쓴 졸업 사진까지, 그리고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도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아직 젊었고 수줍으면서도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화목했습니다. 뜨거운 물 좀 마시고 몸 좀 녹여요. 정댁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언니, 마음 굳게 먹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산재 당했을 때 공장에서 무슨 증명서 같은 거 주지 않았어?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 언니가 작업장에서 넘어져서
나중에 공장 간부가 병문안도 왔었잖아. 나는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세게 내리친 것 같았죠. 그해 나는 분명히 산재를 당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에 사고가 나서 왼쪽 무릎이 탈구되어 10반을 넘게 꿰맸습니다. 공장에서는 일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 산재 기록을 남겨둘 테니 나중에 치료가 필요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젊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공장이 구조조정을 거치고 이전하면서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맞아, 정댁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왜 그걸 물어볼 생각을 안 했어? 지금은 국가 정책이 좋아서 그런 오래된 산재 유족 문제에 대해 특별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어. 나는 벌떡 일어섰다가 아픔에 다시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구석, 낡은 신문지 더미 밑에 녹슨 철제 과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한 장 한 장 걷어내고 상자를 찾아 열어보니 안에는 내 젊은 시절 흑백 사진, 누렇게 변한 월급 명세서, 그리고 빛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는 방직공장 산업재해 사고 기록 등기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희미해진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더 낡은 후속 치료 보상금, 지급 보증서도 있었습니다. 금액란에는 일금 500만 원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떨었고 종이들이 바닥에 흩날릴 뻔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워들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500만 원이라면 지금 정책에 따라 이자와 보상금을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면 내 작은 희망이 꺼져가는 잿더미 속에서 불꽃처럼 확 타올랐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법률구조공단은 문화광장 뒤편 2층짜리 작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목서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었죠. 다음 날 일찍 찾아갔는데 햇살이 나무 그림자를 문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녹슨 과자 상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10분 후 젊은 변호사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산재 관련 상담이신가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안은 에어컨이 좀 춥게 켜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품 안에 과자 상자를 껴안았습니다. 그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누런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 다리를 그때 다쳤어요. 공장에서 기록을 남겨둘 테니 나중에 치료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신경을 못 썼네요. 이제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에 이 0만 원이 든다고 해요. 혹시나 돈을 좀 보탤 수 있을까 해서요. 이 변호사님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서류를 다 보고 나서는 한참 동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증명서들은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산재 기록 등기표와 보상금 지급 보증서가요. 종이는 낡았지만 도장과 공장 관리 번호는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어머님 다리가 지금 수술이 필요한 것은 원상해의 재발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정책에 따르면 일시 보상금과 소급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나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공장이 이미 구조조정되거나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커서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찾는 동시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입니까? 제가 지금 70대 어르신 한 분을 상담 중인데 오래된 산재 증명서와 보상금 지급 보증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아직 정책 추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1998년경 방직공장 사고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5분쯤 후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 더 진중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박순자 어머님. 그 공장이 완전히 폐업한 게 아니라
지역의 한 국영기업에 합병되었고 산재 관련 기록도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책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진단서와 수술 권고서 등 몇 가지 서류만 보충하면 어머님의 이 기록과 미지급금을 근거로 원보상금의 추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와 의료지원금을 합하면 총 금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천만 원이요? 나는 입술이 떨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얼른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절차를 밟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죠. 나는 그 휴지를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 변호사님. 나는 꿈속에서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걸음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집안 낡은 소파의 다른 한쪽 끝에 내 것이 아닌 한 쌍의 귀가 조용히 숨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옆 상담실에도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공교롭게도 미영이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나는 저녁에 시장에 가서 닭다리라도 사다 푸꼬와 몸보신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오랜만의 희망이 곧 새로운 폭풍을 몰고 오리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면처럼 평온한 날들이 흘렀습니다. 나는 매일 지팡이를 짚고 아파트 화단에 나가 햇볕을 쬐고 낡은 사진첩을 들춰보며 진단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수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전화는 때마침 걸려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당시의 기록을 확인했고 현재로서는 오류가 없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진단 자료와 장애 등급도 정책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치 연말 보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요. 돈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긴급 처리로 진행하면 한 달 안에 문제 없을 겁니다. 늦어도 2달은 넘지 않을 거예요. 이 변호사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빨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돈이 그쪽으로 바로 입금될 거라서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목숨 하나를 건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스스로 장월할 수 있다는 그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안의 낡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은행에서 사은품으로 준 표지가 빨갛고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마치 혼수품 같은 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정보를 갱신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댁 아주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늙을수록 돈 문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나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드물게도 상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다리는 아직도 아프세요? 나는 수화기를 쥔 채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안부를 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집에서 쉬고 있다.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동네에서 어머니가 어떤 변호사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듣고 걱정이 돼서요.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다. 그냥 예전에 다니던 공장일 때문에. 아, 그러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경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괜히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고 전화는 그렇게 허무하게 끊겼습니다.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나는 집 현관문 잠금쇠가 약간 헐거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제로 여는 적은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곧장 침실로 달려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옷장 가장 안쪽
내가 서류를 넣어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옷장 안의 옷을 전부 끄집어내고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윙하고 터질 것 같았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나는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문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단 하나, 예비 열쇠였습니다. 그 예비 열쇠는 몇 년 전 혹시 내가 집에서 쓰러질까봐 직접 맞춰서 진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를 들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옷장에 넣어뒀던 그 산재 보상 관련 서류들 너희가 가져갔니?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갑자기 미영이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가 사기당하실까봐 걱정돼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알아봤어요. 그녀의 말투는 돌변의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보상금이 0만 원이라면서요? 이렇게 하죠. 저희가 서류 처리 도와드릴게요. 이 0만 원은 어머니 수술비로 쓰세요. 그건 문제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이 0만 원은 하윤이 유학자금으로 주시는 셈치세요.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동의하시면 내일 진우 씨 시켜서 서류 돌려드릴게요. 깔끔하게요. 만약 동의 안 하시면 그 서류들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 없이 쾅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화가 나거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 몸, 내 과거, 내가 피땀 흘려 얻은 보상금은 모두 그들이 마음대로 거래하고 계산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다처럼 고요하게 주말 나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문 밖에는 뜻밖에도 손녀 하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는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채 손에는 요구르트와 작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요구르트 사왔어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나는 문을 닫고 아무 말 없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이는 소파에 앉아 요구르트를 뜯으며 내 다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또 아프세요?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괜찮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솜이 틀어막힌 듯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어릴 때부터 나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윤이를 보자 마음속에 서러움이 더는 참을 수 없게 터져 나왔습니다. 하윤이의 계속된 물음에 나는 결국 자초지종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하윤이는 작은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작은 주먹을 꽉 쥐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윤이는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잖아요. 할머니 목숨값이잖아요. 왜 그걸 엄마 아빠가 가져가요? 그것도 저를 핑계대면서 저는 영국 여름 캠프 같은 거 안 가도 괜찮아요. 하윤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엄마가 그 서류들 어디에 숨겼는지 저 알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안다고?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는 줄 알지만
그날 제가 봤어요. 엄마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서재에 있는 금고에 넣고 잠그는 걸요. 제가 못 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전 다 봤어요. 그리고 하윤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요. 제 생일이에요.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윤아, 그러면 안 돼. 너무 위험해. 엄마가 알면. 무섭지 않아요. 하윤이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할머니를 괴롭혔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예뻐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나는 손을 뻗어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네가 이 일 때문에 집안이랑 등지는 걸 원치 않아. 하지만 하윤이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여름날 함께 햇볕을 쬐던 때처럼 맑고 깨끗하게. 아닐 거예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윤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 아빠가 회사 송년회에 가셔야 해요. 아주 늦게 돌아오실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원본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다 찍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가 생기고 엄마 아빠도 그걸 없앨 수 없어요. 할머니, 이 사진들을 가지고 그 이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주 수요일 밤 나는 전화기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7시, 8시, 9시, 마침내 9시 반이 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윤이었습니다. 할머니, 성공했어요. 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벌컥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하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임무 완수했어요. 나는 하윤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꽉. 하윤이는 책가방에서 USB를 꺼내고 스마트폰을 열어 12장의 사진을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산재 기록 등기표, 보상금, 지급 보증서, 신분증 사본, 진단 증명서까지 원래의 붉은 도장과 필체까지도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이었고 내가 살아갈 자격이었습니다. 나는 하윤이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평생 내 은혜를 잊지 않을게. 하윤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린 한편이잖아요. 하윤이는 오래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나를 가볍게 한번 안아주고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하윤이의 뒷모습이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백업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서류 분실 신고를 하고 보상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과 진단서, 신분증 사본이 있으니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며느님께서 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받아갈 수도 있나요? 내가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합시다. 이 다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귀인을 만나다니. 어머님, 저에게 고마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스스로 쟁취하신 겁니다. 모든 노인분들이 다른 사람 손에서 자기 운명을 되찾아올 용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늙은 느티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날 무릎을 꿇었던 순간부터
내 인생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다음 날 나는 짙은 회색의 낡은 바지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모자를 쓴 채 아침 일찍 법률구조공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전화해서 기록과 담당자와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자료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보상자료, 며칠 전에 누가 개인적으로 문의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 명의로 대리 수령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다시 넘겨보며 사진 백업 파일을 확인하고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것은 원본 서류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모든 보상금 지급은 법원이나 본인 신분 증명을 통해서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자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신 분을 우선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저희도 요즘 오래된 사건들에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돈은 제 통장으로만 입금되는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머님 경우는 역사적 기록 추급이라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계단 위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등에서 오랜만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을 짓누르던 억압감이 마침내 분출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식 열쇠 가게를 불러 지문과 비밀번호로 여는 디지털 도어록으로 교체했습니다. 설치하는 날, 나는 문가에 서서 젊은 기사가 문에 딸깍딸깍 작업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어머님, 다른 분 지문도 등록해 드릴까요? 젊은 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없어요. 내 지문 하나면 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누가 몰래 들어올까 걱정되시면 스마트폰으로 출입 기록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문이 단지 다른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습관처럼 참아왔던 내 자신을 가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물쇠를 바꾼 후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서랍 속의 현금, USB, 병원 기록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서류 처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주도 채 안 되어 휴대폰으로 은행 입금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 끝자리 348에 40, 0, 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멍해졌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깨어나 보니 손에 그대로 들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접수, 진료, 수술 날짜 예약까지 오전 내내 나 혼자 줄을 서고 서명하고 수납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축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와 함께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게 조언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구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오셨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수술 동의서는 제가 직접 서명할게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대단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혼자서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간호사가 나를 깨웠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이미 놓인 반점이 가득한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다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라. 잠깐 아프고 나면 새 것으로 바뀌어서 몇 년은 더 걸을 수 있을 게다. 마취과 의사가 오기 전 수술용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긴 복도 끝을 돌 때 작고 급한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고개를 돌리자 교복을 입은 하윤이가 머리가 아직 젖은 채로 눈가가 빨개져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팩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퇴하고 왔어요.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윤이는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래 나왔어요.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손을 들어 하윤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기다려줄 사람이 없는 게 무서워요.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힐 때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하윤이가 그곳에 서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유병을 꼭 쥔 채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취약이 몸에 주입되면서 의식이 점차 흐려질 때 내 78년의 인생이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멈춘 장면은 손녀의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고달프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나는 깨어났습니다. 반마취 상태에서 눈앞에는 하얀 수술실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자 왼쪽 다리 전체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무겁고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뼈를 찢는 듯한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윤이는 침대 옆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만 잘 되면 2주 안에 걸을 수 있을 거래요. 나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목이 쉬어 겨우 한 글자만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물. 하윤이는 웃으며 옆에 있던 물컵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 내가 하윤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한 모금 한 모금 나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나는 몇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윤아, 너 하나면 충분하다. 하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 자기 손바닥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하며 어떤 계산도 없는 한 쌍의 눈이 여전히 나를 굳건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윤이는 그 후 며칠 동안 계속 몰래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윤이의 부모님에 대해 묻지 않았고 하윤이도 그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오 병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윤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나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얼굴에는 예전의 번지르르함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나를 보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학생처럼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와 작은 탁자 위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하윤이한테 들었어요.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다행이에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겨울밤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긴 못하러 왔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러 왔어? 아니면 그 0만 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러 왔니? 그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였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동안 눈만 감으면 어머니가 저희 집 바닥에 무릎 꿇고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인간도 아니었어요. 제가 나약했어요. 미영이 말만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됐는데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옆에서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불효자식이에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미영이랑 싸우는 것도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밖으로 내몰았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나약했다고 생각하니? 아니, 너는 이기적이었던 거야? 나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미영이가 지나치다는 걸 알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았어. 하지만 너는 매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했지.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서고 미영이 편에 섰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잔인한 남자가 있단다. 그들은 직접 손을 대지도 않고 모진 말을 하지도 않지만 침묵으로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나는 침대 등받이에 기댄 채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니? 내가 너희 집에서 무릎 꿇고 너에게 애원했을 때 나는 내 78년의 자존심을 모두 내 앞에 내려놓았던 거야. 그런데 너는 나에게 단 한 조각의 모자 정분도 남겨주지 않았어.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됐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미영이한테나 해. 나는 이제 너희 돈도 필요 없고 너희 집에도 다시는 발들여 놓지 않을 거야. 앞으로 누가 아프든 누가 힘든 일이 생기든 각자 알아서 버티는 거야. 그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내 말의 무게를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화를 내는 것도 꾸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끊고 완전히 기대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옆에 서서 눈가가 붉어진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병실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에 과일 바구니를 놓았습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나를 한번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전에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리라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어머니께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그날 이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7시 반 그는 보온병을 들고 다시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수수랑 갈비 넣고 죽을 좀 끓였어요. 압력솥으로 푹 끓였어요. 하윤이가 생각 넣으면 비린내 안 난다고 해서요. 나는 침대에 누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탁자 위에 죽을 놓고 도시락 뚜껑을 열어 파릇한 나물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부드럽게 저으며 온도까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드세요. 뜨거워요. 나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가지 않고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내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졸려하면 그는 병실 커튼을 쳐주고 보온 물주머니에 새물을 채워주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그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 일찍 밥을 가져오고 점심에는 휴가를 내고 와서 내 재활 치료를 도왔고 저녁에는 간호사가 회진을 돌 때까지 곁을 지키다 떠났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더 이상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침대 옆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10분 넘게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눌렀습니다.
내가 가끔 훔쳐보면 그는 노인 간호 영상과 재활 훈련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내가 한때 손수 키웠던 이 아들이 정말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뉘우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입으로 괜찮다. 다 지난 일이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와 같은 약속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은 더 이상 함부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오전, 진우는 일찌감치 수속을 마치고 휠체어를 밀며 간호사에게 계단을 조심하고 내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가져온 캐시미어 코트가 어깨에 걸쳐져 있어 따뜻하고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병원 건물 아래로 내려가 차를 타려 할 때 갑자기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와서 멈춰 서더니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펴고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열흘 넘게 병원에서 아버지 간병을 했어요. 아버지가 반신불수가 되셔서 대소변도 못 가리세요. 제가 혼자서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몸 닦아드렸어요. 밤에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자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동작이 느리다고 아프게 한다고 저를 나무라셨고 어머니는 제가 깨끗하게 못한다고 타박하셨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저희 집 바닥에 무릎 꿇고 계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막말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를 겁주려는 줄 알았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해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정말 무례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화장은 번져 있었고 소매는 젖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치 삶에 한번 짓밟힌 듯 마침내 무력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어떠시니?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막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어머니가 지키고 계시고 저는 휴가 내고 달려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쳐 지나갔고 바닥에는 온통 황금빛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날 내가 지팡이를 짚고 강남 팰리스 문 앞에 서 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빗물이 목덜미에서 신발 밑창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돌아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삶이 그들을 짓눌러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에 의지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렴. 나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아직 서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나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도 계속 머물렀습니다. 미영이는 내 침대 머리맡에 낡은 멀티탭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 주방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진우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안에 시든 계란 몇 개와 반쪽 남은 배추만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20분 후에 그는 한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같은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그 며칠 동안 미영이는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끓여왔고 저녁에는 진우가 와서
내 수술 후 마사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들도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나도 지난 일을 들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날씨가 좋았습니다. 나는 이미 지팡이 없이 집안에서 천천히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윤이가 내 신발 깔창을 새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학교 앞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손수 꿰매신 것이라며 신은이 두꺼운 소미불을 밟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그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오늘 다들 모였으니 할 얘기가 좀 있다. 나는 소파 주저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진우와 미영이는 맞은편에 앉았고 하윤이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내 이 다리, 너희 돈 한 푼 빌리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미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뒤끝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나 컸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이 집에는 규칙을 좀 세워야겠다. 나는 손가락 하나로 찻상을 두드리며 느리지만 한자 한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내 기초연금, 의료보험급여, 그리고 남은 저축은 모두 내가 관리한다. 너희 중 누구도 다시는 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둘째, 감정은 감정, 책임은 책임. 너희가 나를 보러 오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오직 가족이라는 신분만 가져야 한다. 밖에서의 계산적인 마음을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 가식적인 효도는 차라리 받지 않겠다. 셋째, 내 마지막 선은 누구도 밟을 수 없다. 너희가 이번에 한 일, 나는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말을 마치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나는 올해 78이다. 앞으로의 하루하루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맡기고 싶지 않다. 방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진우가 가방에서 새 가계부와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저와 미영이가 이미 상의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 돈을 모두 미영이가 관리했지만 그는 나를 보며 그리고 미영이를 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집안 재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카드는 어머니 전용 카드입니다. 제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300만 원씩 이 카드로 먼저 이체하겠습니다. 어머니 생활비로 쓰세요. 많지는 않지만 아들의 작은 성의입니다. 어머니 보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영이도 옆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 말이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철이 없어서 너무 심하게 굴었어요. 이 300만 원은 저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돈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300만 원이 그들에게 돈 그 자체보다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남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나는 하윤이를 따로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하윤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윤아, 나는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주는 장학금이고 늦었지만 입학 축하 선물이야. 이걸로 네가 좋아하는 그림 도구도 사고 네가 좋아하는 디자인 수업도 듣거라. 하윤이는 봉투의 두께를 만져보더니 서둘러 되밀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 돈은 할머니가 쓰셔야 해요. 저는 필요 없어요. 나는 웃으며 하윤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할머니 말 들어보렴. 나는 하윤이에게 할머니의 0만 원 보상금 중이 0만 원은 수술비로 썼고 이제 할머니 다리가 나았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지출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은 0만 원은 이 집에서 가장 용감한 작은 영웅인 네가 할머니를 위해 되찾아준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그 중에서
300만 원을 너에게 상으로 주는 거야. 이건 네가 받아 마땅한 거야. 나는 하윤이의 맑은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큰 돈은 없지만 이 돈은 할머니의 마음이야. 할머니는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번처럼 용감하고 정직하게 오른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하윤이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하윤이는 나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2달이 더 지나 내 79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떠들썩했습니다. 아침 8시도 안 되어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생신 축하해 드릴게요. 점심은 저희 집에서 드세요. 밥하지 마세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하윤이가 이미 케이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장기자랑도 준비했다고요. 하윤이는 어릴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눈은 반짝이고 봄날의 복숭아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보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고 하윤이에게 머리를 빗어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나 혼자 고개를 숙이고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둘이 직접 아래층으로 내려와 나를 맞이했습니다. 미영이는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었습니다. 바람이 차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내 의자 등받이에 축하 카드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 중에 미영이는 계속 바쁘게 움직였고 진우는 쉴 새 없이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음식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농어찜, 미나리 볶음, 표고버섯 닭찜.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진우가 갑자기 일어나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걸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족 부양 신탁 계약서와 은행 카드 부속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안 예금의 일부로 신탁 계좌를 만들었어요. 용도를 명시해서 오로지 어머니의 노후, 병원비, 여가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요. 이 부속 카드는 어머니가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인출이나 이체는 제한되어 있어서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카드와 계좌는 우리 세 사람이 공동으로 관리하지만 주로 어머니의 뜻에 따를 거예요. 혹시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이 카드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나는 그 몇 장의 계약서를 넘겨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영이가 덧붙였습니다. 이건 변호사님이 저희를 위해 설계해 주신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재산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내게 준 선물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내가 지팡이를 짚고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축배를 들었습니다. 나는 눈앞에 이 평범하고 따뜻한 장면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모욕과 그 싸움이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치처럼 우리 사이에 있던 이기심, 나약함,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위선을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돈이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함께 서서 공동으로 맞서려는 마음의 무게라는 것을. 당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억울함, 냉담함, 그리고 무시를 정말로 쉽게 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노인의 존엄성이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나약하고 며느리는 강한 이런 가정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오래된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혈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혈연 관계에도 경계와 마지막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침묵하며 참고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순자 어머님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규칙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녀가 한 일은 옳았을까요? 그런 변화는 가치가 있었을까요? 댓글창은 바로 우리들의 토론 공간입니다. 당신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혹은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경험이 있든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이 아끼는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 함께 노년의 삶을 더 명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당신의 모든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